그런 주제입니다. 요즘 제일 ESG가 또 기업 교육의 이슈라서 그 중에 하나가 거버넌스가 투명성이거든요. 사실 제가 볼 때 기업 시조로 볼 때 환경도 중요하고 사회에 대한 책임도 중요하지만 지배구조 투명화는 굉장한 용기와 자신감이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모든 걸 다 이렇게 보여줘야 되는데 세종이 조선왕조실록이라는 시스템, 조선왕조실록의 체제를 만들고 모든 걸 다 일거수일투족을 다 기록하게 한 것은요. 제가 대표적인 그런 ESG 경영 중에서 거버넌스에 해당하는 투명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모든 조선의 군신, 왕이나 신하로 하여금 말을 삼가고 행동을 조심하게 만드는 그런 장치였죠. 서양의 가드에 해당한 것이 동양에서는 사관들의 기록이었던 것이죠. 그런 부분인데 제가 제목이 참 오늘 정말 아까 말씀하신 장관님처럼 뜨거운 주제입니다. 잘못마다 제가 우리 또 기자협회 회장님도 지금 와 계시는데 제가 혼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세종연구를 22년째 오래 하고 있는데 거의 일관된 태도였던 것 같습니다. 기업의 CEO든 대학의 총장이든 나라의 대통령이든 중요한 최고 결정권자가 생각해야 될 우선순위, 결정할 때 맨 먼저 보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세종이라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할까. 실록 속에 있는 것을 계속 끌어내야 왔던 것 같습니다. 제가 참 부끄럽지만 저는 제가 강의를 그렇게 많이 할 줄 몰랐습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제 고향이 저랑 한편입니다. 제 형님한테 항상 너는 이렇게 말을 못한다고 이렇게 지적당하고 혼났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부터 또 글을 이제 말을 못하는 쓰기 시작했는데 지금도 이제 계속 글을 쓰고 하는 거가 세종을 안 만났으면 아마 제가 다른 길을 제 인생의 결정적인 운명의 순간이 세종을 만났을 때였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이 강의를 위해서 A4로 17쪽짜리 강의 원고를 다 썼습니다. 이 존경하는 이만희 장관님이 직접 전화하셔서 어려운 주제를 주셔서 이걸 제일 잘 보답하는 것은 정성스러운 강의록입니다. 저처럼 말 못한 사람은 글로 써서 쭉 풀어놓으면 그걸 풀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17쪽짜리 강연록이 있고 그걸 바탕으로 한 15컷, 20컷 정도를 사진을 만들었는데 그래서 세종이 지금의 대통령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이렇게 안 하죠. 이건 훨씬 잘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만약에 대통령이 또는 대통령 비서실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한 수를 밝혀달라고 한다면 저는 그걸 염두에 두고 준비를 했는데요. 제가 이제 3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지금까지 한 25권 정도 역사서를 썼습니다. 박사 논문 정도를 먼저 내고 해동평전까지 매년 한 권 이상 책을 냈더라고요. 자랑질을 하고 있습니다. 책을 낼 수 있는 비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가장 최근에 낸 책이 태종평전입니다. 올해가 태종께서 돌아가신 지 600주년이 됐습니다. 1422년에 돌아가셨는데 올해가 2022년도 600주년이라서 우리가 태종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다 생각이 들었어요. 태종실록을 제가 읽으면서 한편으로 제가 이 강연 원고를 준비하면서 대통령이 오히려 세종보다는 태종한테 배울 게 더 많을 수 있겠다. 지금 상황에서 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장 최근에 제가 연구한 태종에게 배울 점 3가지 정도를 정리해봤고 마지막으로 오늘 주제 지금 세종이 대통령이라면 이런 주제를 나눠보겠습니다. 이게 제가 쓴 책입니다. 별로 안 놀라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맨 밑에 있는 책이 세종이라면 가에 들어간 것이 세종이 지금 대통령이라면 이런 뜻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2002년도에 처음 해서 지금까지 매년 25, 한 곳이 25번 했는데 그 이면에는 제가 세종실록이라는 것을 국민들과 함께 읽겠다는 그런 용기가 있었는데요. 제가 문화재청 직원과 경복궁을 같이 걷다가 아니 이렇게 맨날 해설사들이 몇 년도에 지어진 건물 무슨 건물만 설명하는데 이거 나가자마자 다 잊어버린다. 근데 여기서 세종이 16년간 계셨던 곳인데 세종의 이야기를 좀 해야지 왜 주인공은 없고 사람 얘기는 없고 건물 얘기만 하느냐 그랬더니 그 문화재청 과장이 우리 해보자 하면서 경복궁에 이제 고궁박물관에서 처음으로 세종실록 학교를 만들었습니다. 2005년이니까 거의 한 20여 년 됐죠. 그때 제가 몇 분이나 오실까? 세종실록을 제가 읽었던 것을 이제 해야 되니까 나눴더니 놀랍게도 62분이 이렇게 유료 강좌인데 두고 오셨어요. 그 중에 한 분이 당시 정동영 통일부 장관 할 때죠. 장관 바로 앞에 이제 있으니까 오고 이렇게 해서 그때부터 제가 한 세종실록을 계속 읽는 모임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 읽는 모임을 하던 끝에 제가 이제 처음 쓴 책이 수송 리더십이다. 창업의 단계에서 수송으로 이제 컨솔리데이션이라고 말하는데 정착화되는 단계로 넘어가는 게 세종의 중요한 역할인데 어떤 것인가는 제가 처음에 소개한 이 책에서 이렇게 해서 65년 한평 출생을 했던 사람들이 한평이 어딘지를 모르더라고요. 나중에 나비축제라는 걸 알아야겠지만 그래서 제가 이때 30대 제 모습입니다. 어떤가요? 지금하고 비교하면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 이제 최근에 쓴 태종평전까지 이렇게 쓰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실록이라는 그 엄청난 그런 방대한 텍스트 그거를 붙잡으면 정말 무궁무진한 샘 깊은 물처럼 이야기와 지인, 보물창고가 열린다 이런 걸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고요. 자, 그럼 두 번째 주제가 이제 태종인데요. 저는 이제 태종한테 가장 배울 걸 두 개로 꼽는다면 먼저 꼽을 것이 그 시대의 큰 전환기였다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원나라가 망하고 명나라가 새로 들어서는 중원대륙의 패권의 변화가 있었고 조선은 말할 것도 없고 일본도 그 당시에 이제 큰 변화의 시기였고 이 시기에 어떻게 그 전화 시대를 옮겨갔느냐 사실 그 지금 요즘에 큰 그 기업 대부분의 경우에 지금 한치 앞도 못 내다보는 특히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그런 주제가 아주 중요하게 보는 것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겠습니다. 한치 앞이 안 보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지도자는 마치 배우 선장처럼 어디 방향으로 나갈 것인지 가는 길에 암초가 어디 있고 조류는 어떻게 되고 이걸 제대로 파악하지 않으면 배는 흔들리게 되죠. 태종이 바로 그런 것을 꿰뚫어 본 사람입니다. 중국을 2번이나 갔다 오죠. 세자 되기 전부터 명나라를 2번이나 갔다 오면서 당시 주원장 명태조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대륙이 어떻게 바뀌어가는지 원나라를 통해서 원나라 시대를 열렸던 실크로드가 닫히고 몽골이 그리 가서 막으면서 동중태의 그런 그 대부분 배가 왜구 때문에 막히고 야, 더 이상 옛날처럼 동서가 교류되는 시기가 아니구나. 명나라는 쇠국으로 가게 되고 교역이 아니고 농업을 발전시키지 않으면 나라가 먹고 살 수 없다. 이걸 정확하게 인지를 했고 특히 제가 볼 때 그 연구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주원장이 굉장히 태종의 벤치마크 대상이었습니다. 주원장이 아시다시피 부족 두목 중에 한 명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가 어떻게 황제가 돼서 명나라를 장악하는가 봤더니 이른바 전각정치라고 해서 집현전이나 규정각처럼 싱크탱크를 만들고 거기서 계속해서 연구 보고서를 올리고 또 거기에 동시에 정보 사찰도 하게 해서 아니 국가를 딱 장악하는 걸 보면서 태종이 육조직계제의 모델을 전부 다 저기한테서 주원장한테서 이렇게 얻은 것이거든요. 어떻게 황제가 권력을 장악하는지 두 번째가 어떻게 시대의 전환을
끌어가야 되는지 목표를 설정해서 인재들의 마음을 모으는 거. 지금 딱 우리가 필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바로 그런 점이 저는 특히나 우리나라를 보게 되면 자기가 조타수 되는 거, 배를 끄는 데는 열심히 배우고 노력을 하는데 정작 딱 배를 운전대를 잡았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는 공부를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어떤 말을 해야 되고 어떤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제왕학에 대한 공부는 안 되는 겁니다. 권력 잡는 데만 열심히 노력하고 그래서 그런 점들을 좀 태종이나 세종한테 배웠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역시 위기에 대한 극복, 위기 타개의 능력입니다. 제가 이제 여기 써놓은 것처럼 태종이 왕이 되기 전까지 5번에 걸친 큰 위기가 있는데요. 맨 처음에 위화도 해군, 아버지가 위화도에서 회군한 것이 결정적인, 그 당시 평범한 하나의 관료, 학자 관료였던 태종 이방원이 정치의 전면에 뛰어들게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1397년 조선 건국까지 한 1392년이니까 한 3년, 4년 정도, 이 4년 정도의 엄청난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데요. 이 기간 동안에 제가 이걸 표현하기를 또 조선의 해방공간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 거가, 우리 해방공간 45년부터 48년 사이에 아주 많은 길이 있었죠. 김구 선생의 길도 있었고, 박헌영의 길도 있었고, 김일성의 길도 있고, 이승만의 길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다행히 이승만의 길을 가게 됐는데 그때 어떤 선택을 내리는 것 따라서 완전히 그 공동체 운명이 확 바뀌는 데인데, 마찬가지로 이 시기에 고려 말과 조선 초에 이 4년간이 많은 인물들이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등장하는 시기입니다. 이런 시기에 몇 차례 정몽주가 죽은 3개월 후에 조선이 건국되고 정도전을 제거하고 이방간을 내보내고 왕이 될 때까지 이 시기 동안에 그가 상대방을 정적을 제압하고 스스로 배우 조타수가 되는 방법은 딱 한마디로 태종이 표현한 것입니다. 선발제지. 먼저 발하여 그것, 상대가 정적이든 사태든 그것을 제압하는 것. 이른바 이니셔티브를 취해서 주도적으로 끌어가는 것입니다. 뭐 잘 아실 것입니다. 위기라는 것은 항상 위험한 기회이기 때문에 일찌감치 위험한 상황을, 그 조짐을 파악해서 조기에 대처하면 건강이 오히려 좋아지는 것처럼 아주 일찌감치 그 문제를 대처하는 그런 능력이 태종에 있었는데, 태종 스스로 내가 정도전을 제거할 때 선발제지했노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다시 처음에 주제로 왔을 때 자꾸 우리나라 역대 정부들이 현재 대통령 포함해서 선발제지를 못해요. 이걸 용어를 세종을 바꿔서 선발제인이라고 합니다. 먼저 발하면 사람들을 제압하게 되고, 후발, 뒤에 발하면 제어인, 어조사 어자 써서요, 사람에게 제압당한다는 것입니다. 그 리더는 항상 상황을 보고 정확한 판단해서 주도적으로 끌어가야 되는 것이지 계속 끌려가면 계속 밀리는 거죠. 그래서 선발제지하는 방법이 태종이 위기를 끗하게 하는 대표적인 방법이었고, 또 권좌를 올라가는 데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세 번째는 아마 이게 제일 중요한 주제인 것 같습니다. 아마 이제 대통령실에서 보면 당장 요청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돌아선 민심을 얻을 것인가. 사실 태종이 왕이 됐을 때 그렇게 인기 있는 왕이 아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왕자원한테 뭐 자기 형도 쫓아내고 이방간, 또 아버지의 중요한 친구, 이자가 동지였던 정몽주, 정도전 다 제거하고, 그래서 야 정말 저건 그 아버지도 버리고 형도 버린, 그래서 태종 초반부에요. 변남용이라는 부자가 이 나라가 얼마나 가겠느냐, 후백제도 20년 겨우 넘겼다. 무슨 말입니까? 조선이 후백제처럼 30년 못 가고 망할 수 있다 라고 말합니다. 태종이 왕이 되자마자 유명한 연변두사 조사이라는 사람이 나한테죠. 혹시 기억하십니까? 조사이가 이성계의 힘을 손잡고 이방원을 쫓아내겠다는 거예요. 현이 왕이 올랐는데 그것을 북쪽 한경도 지역 세력과 함께 쫓아내겠다. 이게 바로 초반부에
태종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돌아선 민심을 어떻게 돌이켰느냐. 가장 중요한 것은 인사입니다. 사람 뽑고 쓰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태종에 따르면 인사를 제대로 하면 말이 순조로워집니다. 거의 모든 나라의 정치적인 뒷공론과 비판은요, 사람 쓰는 것을 나옵니다. 그래서 인사를 바로 하면 말이 고르게 되고, 말이 고르게 되면 사람들이 기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 아시다시피 제가 만들어봤습니다. 드라마 얼마 전에 태종 이방원 제가 좀 관련했기 때문에 하륜, 권근, 이 권근은요 태종의 정적 이색의 제자입니다. 또 수제자예요. 이색, 고려의 중심 이색의 제자조차도 실력 있으면 중용되는구나. 이 조준이 어디 있죠? 조준은 이성계의 양팔 중 하나입니다. 가장 중요한 김사영과 조준이 이성계의 양대인데 아버지가 중용했던 신하를 끌어서 정승으로 시킵니다. 전 정권의 사람도 능력이 있으니까 쓰는구나. 전부 다 이런 것들이 이 사람들한테 중요한 것은 일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어느 쪽 사람인가 이것을 얘기하지 않으면 그게 민심이 절반 정도 돌아오게 만든 부분입니다. 제가 뒷부분에 생각했던 건 뭐냐면 왜 정적을 포용하느냐. 아까 우리 화신영 장관님이 링컨 얘기를 하셨는데 왜 정적을 포용해야 됩니까? 왜 정부가 탕평하려고 합니까? 사람을 네 편, 내 편으로 나누는 순간 이미 인재의 절반을 버립니다. 그리고 이 버려진 인재들은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의 차이가 뭐냐? 물적 자원, 자연 자원은요, 그냥 묻어서 안 쓰면 묻혀 있습니다. 인적 자원은 안 쓰면 계속 불만을 지키고 주머니 속에 속옷처럼 튀어나오게 되어 있어요. 인적 자원은. 그래서 인적 자원이 많은데 안 쓰면 굉장히 그 나라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절반의 인재 창고, 절반을 버리는 것일 뿐더러 계속 이들이 반대 세력이 된다는 것이. 그래서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영원한 정권, 영원한 왕도 없어요. 결국은 계속 배척하면 또 배척당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그게 이제 현대사회 이후에 그런 악순환이 반복되는데 그런 부분이 민심을 돌아서게 하면 정적 포용하죠. 정몽주조차도 명예를 추존해서 올리고 이 야흔 길제 끌어들이고 포용하고 다 고려의 그런 중심들 아닙니까? 이제 서견이라는 사람이 또 시를 썼는데 고려가 너무 빨리 망한 게 한스럽다 이런 시를 썼어요. 그 태종 귀에 들어갔습니다. 다들 그냥 얘 지금 잡아서 혼내야 된다. 태종이 뭐라 그러냐면 그 전에 나라를 처음 만들 때라면 그런 게 위험하지. 그러나 이미 우리가 안정기에 접어들어갔는데 오히려 그런 사람이 조선에도 허경 같은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서경 같은.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자꾸 정적을 제거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라고요? 그들을 포용해서 저런 사람도 끌어들이구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다음 특히나 이제 제가 오늘 제가 달력도 가져왔습니다만 여친안성 이게 제가 태종의 올해 2022년 태종 오로 뽑은 것인데요. 헝클어진 실타래 풀듯이 하라. 뭡니까? 난 아주 인진을 난자 승자는 자승자바가 돼 풀리에 단단한 끈입니다. 노끈이 헝클어져 있을 때 그것을 다스리듯이 해야 된다 나라를. 이게 태종의 얘기인데 저는 지금 우리나라가 정말 여러 가지 난성의 전국입니다. 그걸 어떻게 풀어가야 되느냐. 이게 이제 하나의 태종할 필요한 지혜인데 태종의 첫 번째 얘기는 법이나 제도를 함부로 바꾸지 마라. 아무리 정권이 바뀌고 왕조가 바뀌어도 중요한 것은 지속시켜야만이 공효가 있는 것인데 자꾸 바꾸지 않겠다. 그래서 홈크라지 스타일 플러시 하나하나 지속시키고 바꿀 것은 바꾸자라는 방식으로 민심을 돌켰고 사실 그것이 태종이 성공한 중요한 비결입니다. 어떻게 성공했는지 아느냐고요? 태종이 돌아갔을 때 딱 평가가 나왔습니다. 20여 년 동안 태종이 있는 20여 년 동안 전쟁 없었다.
여러분 전쟁 없는 거에 대한 그 안심이라는 게 얼마나 큰지 알지 않습니까? 또 두 번째가 창고가 가득해서 그 곳곳에 곡식을 쌓아두는데 그게 쥐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자, 물로 창고를 지켜야 할 만큼 물산, 그러니까 풍부한 창고가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종시대의 문화의 전성기는 태종시대의 경제적 기반을 두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태종의 그런 그 리더십이고, 세 가지. 첫 번째 뭐였죠? 태종이 배울 만한 것. 큰 전환기, 시대 전환을 꿰뚫어 보는 것. 우리나라 역대 왕이든 대통령이든요, 외교와 국제정세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건 꽝입니다. 정말. 우리는 이 주변 강국에 쌓였기 때문에 어떻게 시대가 돌아가는지, 어떻게 패권이 변화되는지 이거를 최고 지도자가 가장 정확하게 꿰고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가 뭐였습니까? 위기관리. 먼저 스스로가 중요한 자리에 올라가도록 하는 그런 능력도 필요하고, 위기를 선발제지하는 방식으로 끌어가는 것. 세 번째가 뭐였습니까? 민심을 돌이키기 위해서 인재를 끌어쓰고 정적을 포용하고, 그래서 적재적소하는 것. 이 세 가지만 잘해도 저는 거의 상당히 많은 문제가 풀릴 것인데, 이게 필요 조건이라면 정말 결정적으로 실질적으로 배워야 할 것. 저는 그 부분이 이제 세종한테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얘기 좀 들을만 하신가요? 네. 감사합니다. 너무 좀 마음에 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내가 이번 강연 준비하면서 세종시록을 다시 읽었습니다. 제가 세종시록은 지금도 격주에 매주 목요일, 내일 모레 또 읽습니다. 내일이군요, 내일. 격주마다 계속 세종시록을 온라인으로 같이 함께 읽어가면서 들춰보는데, 이번에도 한번 펼쳐봤어요. 왜냐하면 지난주에 아까 우리 어머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태원 참사가 터져서 이렇게 정말 또 대형 참사가 또 나왔는데 세종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걸 보기 위해서 세종시록을 펼쳐 읽었더니 세종시록 7년 1월 14일자 기록을 보니까 세종 29살 때입니다. 22살 때 왕게 됐으니까 7년 때니까 29살 정월달에, 이때 중요한 거가 종묘에서 춘향대제라고 그래서요. 춘향대제, 가장 중요한 종묘의 큰 행사입니다. 거기에서 이 허조라는 사람이 당시 이조판서, 지금 행안부 장관 격인데, 술잔을 들고 뒤로 물러서다가 그냥 실족을 해서 계단 밑으로 굴러 떨어져요. 난리 났죠. 안에 수백 명이 있고 신하들이 있고 악공도 다 모였는데 술 뒤집어 쓰고 온 망가진 것입니다. 그때 세종이 저만큼 행사 끝나는 무렵에 나가시다가 그걸 들으시고는 바로 몸을 돌이키셔서 딱 하시는 말씀이,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신록을 보면 문 이조판서 상루, 이조판서 태조가 다쳤는지 안 다쳤는지를 묻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판서 다치지 않았는가, 이게 첫 마디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허조가 옷을 털고 올라옵니다. 사죄하죠. 자기 때문에 큰 행사를 마친 것입니다. 광복절이나 중요한 행사에서 담당자가 마이크를 잡아들어서 온 소음이 일어나고 이런 상황을 발생한 거죠. 세종이 두 번째 한 얘기, 사죄하지 마라. 사죄하지 마라. 형의 잘못이 아니지, 계단이 개패, 개는 올라가는 걸 폭과도 계단이 너무 좁은 것 같아. 계단을 넓혀라, 이것이죠. 저는 이거 보고서 참 세종의 마음 씀씀이가 놀라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말의 순서가 중요한데요. 먼저 야 계단 넓혀 라고 하지 않고 뭐부터 합니까? 다치지 않았느냐. 그 신하의 체면과 그 다음에 그쪽에 그 감성적인 터치거든요. 먼저 그 인간적인 친밀함을 먼저 하고 다치지 않았냐.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구조를 바꿔. 언제까지 계속 괜찮냐, 다치지 않았냐, 위로만 하면 뭐합니까? 구조가 똑같으면 비슷한 시선 또 나올 거거든요. 그 순서가 위로를 하지만 그 다음에 구조를 바꾸는 거예요. 우리는 세월호 이후부터 계속 위로만 하고 있어요. 위로만. 구조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또 발생한 거 아닙니까? 우리 또 아직 것 같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지 이 구조를 바꾸느냐. 세종의 가장 큰, 이게 저는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을 생각하는데, 역시 그 내용을 보다 보니까 태종과 세종을 보니까 세종을 가리켜서 태종이 한 말이 있습니다. 주상은 문왕과 같은 임금이다. 무왕의 아버지 서백창 있지 않습니까? 주나라의 기초를 세웠던 문왕과 같은 임금이래요. 그 맥락이 뭐냐면 우선 효도를 잘한다. 상왕으로 있는데 아들이 계속해서 묻고 의논해서 결정을 합니다. 멘토 역할을 너무 태종이 잘했고, 세종은 항상 문왕, 매일 찾아가서 물어봐요. 아버지, 이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 누구로 쓰면 좋을까요? 그 아버지가 1388년부터 1400년까지 그 많은 사람을 겪어보고 지금 죽음도 몇 번 겪어냈던 이런 아버지한테 계속 찾아가서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창덕궁 가보시면 창덕궁과 창경무 사이에가 길이 있어요. 세종이 매일 찾아갔던 것. 그래서 아버지한테 하루 종일 가서 물어보고 품위해서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자식이 후대가 계속 자기가 지혜를 구하고 물어보면 어떻습니까? 그것만으로도 기특한데 게다가 일을 또 너무 잘해요. 태종 여러분이면 이 정도까지인 줄 몰랐다. 이렇게 일을 잘할 줄 몰랐다. 그러니까 문왕과 같은 임금이다.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실록을 찾아봤죠. 조선왕조에서 문왕이라는 것을 어떻게 용례하냐나 57회가 검색이 돼요. 조선왕조 실록에서. 57회의 대부분은 문왕이 인재의 말을 듣느라고 밥 먹는 것조차 잃어버립니다.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면 계속 듣고 경청하고 메모하고 그러니까 제제다사 모든 시나리오가 막 몰려와서 인재들이 여기서 아이디어를 내고 한 것입니다. 또 하나가 어린아이를 보살피고 노인을 또 부양하고, 그러니까 이미 왕이 되기 전에 이미 민심이 다 모여있는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 임금이 자세를 낮추고 경청하니까 인재가 모여든다. 좋은 아이디어가 모여든다. 또 하나가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문왕지로. 그 다음 써놨는 거 있는데, 주상은 문왕과 같은 임금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 제제다사 많은 신하가 모였는데, 또 하나가 문왕은 한 번 진노해서 천하 백성을 편안하게 했대요. 문왕지 일로 자꾸 하나 만들고 딱 한 번 크게 화를 냅니다. 그래서 천하의 백성을 모두 편안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맹자가 이걸 지적하는데요. 필부의 성냄이 있고 문왕의 분노가 있어요. 진노가 있어요. 필부는 어떤 사람이냐? 자기 반대파, 자기 반대자에게 뭡니까? 칼을 겨누고 너 이거 죽여. 자기 적을 사사롭게 칼로 위협하는 필부의 성냄이고, 국가의 기반을 무너뜨리고 백성 생명을 해치는 내외부적을 일거에 제거해서 국을 융성하게 하고 천하 기대에 부응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문왕의 일로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는 보면 대통령이 지금 한 번 크게 성냈다고 봐요. 왜?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아시다시피 출산율 전력이죠. 0.75명에 들어오거든요. 고령화 인구죠. 자살률 1위. 우리가 좋은 것도 많지만 안 좋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공무원 기강, 분 지금 어떻습니까? 뭔가 지금 큰 개혁을 해야 되거든요. 이것을 아무나 하면 안 돼요. 반대에 부딪혀요. 이번 사태처럼, 이태원 사태처럼, 3사처럼 누군가 사람들이 공부를 할 때 대통령이 분노를 해야죠. 이거 다시 바꾸자 말이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크게 어쩌면 이제 문왕의 분노가 필요하다. 그런 부분이 저는 이제 읽으면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생각 어떠신가요? 동의합니다. 제가 너무 지금 목소리를 높여서 말씀드려서 제가 이런 등등을 생각하면서 세종이라면 어떻게 할까? 저는 제가 그동안의 세종의 인재쓰기, 그 다음에 창조 경영 그런 부분들을 제가 하게 됐지만, 이번에 아주 새롭게 쓴 글이 있습니다. 세종은 어떻게 인의 장막을 벗어났을까? 이게 올해 3월달에 쓴 제 논문이에요. 제목 자체가 보여준 것처럼 세종도 늘 그 주위에 귀와 눈을 가리는 세력, 그것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여기 보시면
3개월 이상 동안 온양 또 청주에 가서 지방에서 백성들을 만나고 수령들을 만납니다. 왜 궁궐을 배웠을까? 왜 세종이 온양원청 갔다 돌아오는 길에 가는 길에는 관광민이라고 그러는데요. 옛날에는 왕의 행차를 본 것을 관광이라고 했어요. 빛을 본다. 관광하던 민인이 가득했는데 돌아오다 보니까 한 명도 없는 것이. 세종이 아니 왜 그런가 봤더니 경기도지사죠. 관찰사가 백성들을 다 단속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누군가가 이렇게 자기의 잘못을 왕에게 고발할까 봐서. 세종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책에서 왕의 귀를, 눈을 가린다, 옹폐한다는 말을 들었는데 내가 직접 목격을 했다. 비서실에 승정원에게서 다 조사하라고 해요. 그랬더니 관찰사가 이러저러한 걸 느낍니다. 놀랍게도 승정원도 이미 관여가 되어 있어요. 보니까요. 어떻게든 틈만 나면 왕의 최고 권력자의 눈을 가리려는 것이 옛날 지금이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제 말이 점점 위험해지고 있죠. 그래서 제가 세종의 방법은 뭐냐? 백성을 직접 만나러 가는 것입니다. 제가 이 책이 제가 쓴 책인데 적소울력이라는 이름 처음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제가 세종 강의를 하도 많이 하니까 사람들이 아니 자꾸 한글을 만든 세종 강의하는 꼭 외래어를 써야겠느냐? 우리 말 중에 좀 세종이 쓴 말 중에 좋은 리더십에다가 말이 없겠느냐? 라고 해서 제가 뭐 굉장히 200~300 모임에서 그런 질문을 받았어요. 그래서 당황을 했죠. 그래서 제가 보니까 뭐 통솔력, 지도력, 영도력 뭔가 좀 상큼하지가 않아요. 때가 묻어있기도 하고. 그래서 아주 좋은 말을 찾고 있는데 내가 볼 때 한국인을 움직이는 리더십은 세종한테 있더라. 세종 정신 속에 있는데 세종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도 아닙니까? 이도. 이걸 발음을 읽으면 리도가 되는데 세종 정신하면 리도 쉽이다. 제가 물론 지금 리더십을 지금 듣고 계시는 중인데요. 그래서 그 이름을 찾을 때까지는 당분간 리더십으로 부르겠다 하다가 신경을 보니까 놀랍게도 세종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위에 있는 사람이, 세종은요 일반 백성을 바꾸려고 하지 않아요. 백성은 잘 안 바뀐대요. 그러나 지도층은 바꿀 수가 있대요. 왕이 노력하는 따라서. 지도층을 바꿔야겠다. 위에 있는 사람이 적자가 한 발 앞서 이끌다는 뜻이에요. 발명 문자에다 책받침이 있거든요. 지도자가 어떤 한 발, 10발이면 안 돼. 한 발만 앞서서 이끌고, 그 다음에 솔선수범, 실행하면 다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위에 있는 사람이 한 발 앞서 이끌다? 이거야말로 리더십의 대표적인 말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페이스북에서 자꾸 올렸더니 많은 사람들이 좋아요를, 그래서 제가 책을 이제 아예 적소울력이라는 제목을 출판사에 줬더니 출판사가 결사반대하는 것이다. 책 말아먹을 일인가? 누가 이거 어려운 책 제목을 사겠느냐? 아니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다 사겠다. 내가 제목으로라도 기여를 하겠다. 딱 찍어서 책이 얼마나 팔렸겠습니까? 놀랍게도 5,000부가 3개월 만에 나갔어요. 알아봤더니 우리 그 세리 삼성경제부서에서 올여름 CEO가 읽어야 할 필독서로 뽑으니까 사장님들은 자기만 사는 게 아니고 직원들이 다 사줍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절대 그 애플로 바꾸지 않고 항상 갤럭시를 고수하는 이유가 너무 고마운 마음에. 적설력이 저부터 사자성어로 해서 딱딱 52개를 뽑았어요. 매주 하나씩 그러면 1년 동안 세종의 이야기를 보는데 그 첫 번째 말이 바로 문어농부입니다. 농부에게 무릎 보았다. 혹시 우리 글씨 보이시나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날 행차에 강한 감사합니다. 세종 29살 한여름 음력 7월 1일이니까요. 가뭄이 계속되니까 세종께서 요즘 농사가 어떠한가라고 물어봅니다. 옆에 비서실장 도승지가 잘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가보자라고 나섭니다.
나선 곳이 제가 찾아봤습니다. 이게 경복궁 아닙니까? 경복궁에서 광화문을 이렇게 나와서 순서를 보겠습니다. 광화문을 이렇게 내려와서 경희궁 앞을 지나서 이게 도성이거든요. 서문을 지납니다. 그렇게 해서 홍제원 앞을 지나는데 제가 보니까 이렇게 경희궁 앞에서 지금의 서대문구 지나서 명지대, 웅암역 다 찾아봤습니다. 녹번역 지나서 홍대역 한마디로 그날 하루 종일 그랜드 힐튼 호텔 한 바퀴, 그랜드 스위스 호텔을 바뀌었다 오다 보니까 이게 한 바퀴를 돌렸어요. 그러면서 그날 호위군관 한 명만 나가, 다른 사람 따라오지 마. 그러니까 백성이 힘든데 만나러 가는데 임금이 항상 쓰는 우산이죠. 그거 치워. 부채 안 돼. 단기 필마로 가는 곳마다 농부들이 물어볼 것입니다. 뭐가 제일 어려우냐? 도와줄 게 뭐가 있을지. 저는 이 문어농부라는 말을 그야말로 세종다운 정치이고 백성을 직접 만나러 갑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금 뭐 대통령이 민정시찰을 한다고 하죠. 기자들, 수행원 다 둘러싸여서 정해진 따라갑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민정, 백성의 속마음을 알겠냐고요. 세종처럼 단기 필마로 직접 들어봐야죠. 그래서 이게 현장으로 찾아가는 것, 이게 세종의 옹패를 극복하는 방법이었다. 두 번째, 세종이 잘한 것이 수령입니다. 세종은 수령을 처음으로 만난 사람이 신변하는 세종. 그전에는 다 이조 판서가 벌입니다. 수령은요, 혈령 가장 낮은 무품부터 해서 군수까지 전부 다 왕이 만나는 대상이 아닙니다. 이조 판서가 벌이면 끝납니다. 근데 세종은 꼭 수령을 오게 만들어요. 경복 불러서 직접 물어봅니다. 뭐가 제일 힘든지. 이번에 가면 그 지역이 어떤 상황인데 경은 나를 대신하는 그 지역의 왕이다. 그러니 이러저러를 잘하라고 당부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392회를 친견했다고 보니까 한 달에 한 번은 꼭 수령을 만난 거예요. 또 충분하게 시간 갖고. 그래서 그들이 비록 직급은 낮지만 가장 백성의 실태를 알고 있고 그 수령이야말로 그 지역의 실질적인 지배자거든요. 여러분 지자체장이 얼마나 많은 권한이 있는지 아시죠? 국회의원보다 더 많은 권한이 시장, 군수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직접 만나서 하더라. 근데 그런 방식으로 하는데 제가 사실 그건 제가 현 정부의 어떤 분한테 제가 제안한 게 뭐냐면 세종이 그렇게 경연을 잘한다는데 경연이라는 그 세미나식 오전 회의를 1898년에 세종이요. 한 달에 5번씩 경연 회의를 합니다. 같이 공부하고 그 자리에서 일을 의논하는 식으로. 현재 대통령이 뭐 하는 것마다 반대 부딪히고 인기는 바닥인데 뭘 하면 좋겠냐고 제가 지자체장을 좀 많이 만났으면 좋겠다. 근데 국무회의는 경연회의를 못해요. 너무나 일이 많기 때문에. 근데 지자체장을 만나서 경연 방식으로 하나하나 아이디어를 듣고 각 지역을 자세히 살피면요. 이것만 해도 저는 뉴스가 될 뿐더러 훨씬 더 곳곳으로 그런 이른바 침투력이 통치의 침투력이 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세종이 이제 경연할 때 하는 말인데요. 자, 저는 이 말을 같이 읽어보고 싶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세종이 늘 하는 말이 운운하라. 그래서 호상 논박, 논박하라는 거예요. 그냥 받아 쓰지 말고 이거 아니되옵니다. 이게 좋겠습니다. 자기 진실된 말을 계속 논박하는 게 운운이다. 그리고 게다가 이 각진이라는 말을 번역을 다살이라고 번역하는데요. 다살이 다 사려게 합니다. 어떤 때는 23명의 신하들한테 모두 한마디씩 시켜요. 여러분 놀랍게도 한국 사람들은요 마이크만 주어주면 말 다 잘합니다. 마이크를 안 줘서 문제입니다. 그런데
어떤 깃발 들고 있는 병사한테 네 생각이 어떠하냐? 라고 물어봤더니 저는 당황을 해요. 제3들 판사들인데 뭐 깃발 들고 병사가 그걸 이렇게 오늘은 다살의 시간이야. 모두 말해봐. 정말 재상과 판사가 못한 얘기를 아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종의 그 다사리 회의가 정말 중요한데 한자로는 각진 이런 말입니다. 속에 있는 쌓여있는 말을 다 말을 하나. 그게 세종의 경연이라는 방식인데 저는 대통령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전국의 지자체장, 시도지사, 그 다음에 구청장 한건은 뭐 모이니까 나눠서 계속 듣는 거죠. 저는 이 최고 지도자들한테 열등감이 컴플렉스가 주는 폐해를 실력에서 많이 봅니다. 사실 누구나 우리 컴플렉스가 다 있습니다. 근데 그걸 극복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차이가 하나 있더라고요. 질문을 하는 지도자는요, 컴플렉스를 이겨내는 사람이에요. 컴플렉스에 쌓인 사람은 절대 질문을 못해요. 세종이 천마디 엄칙이 제일성이 과인이 인물, 사람들을 잘 모르니 세종이 제일 잘했거든요. 제일 똑똑했고 모르니 누가 이조 판사가 좋고 누가 호조 판사가 좋은지 모두 말해달라고 해요. 저는 그거 보고 세종은 컴플렉스를 극복했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질문을 하고 잘 들으면 그 속에서 그것만으로 벌써 민심이 모아질 거예요. 얼마나 많은 각 지방의 토대의 숫자가 났습니다. 온통 중앙정부에만 휩싸여서 지방까지 정치가 리더십 침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만할까요? 여기 재미없어 하신 것 같아서 빨리 마무리 좀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세종이 잘하는 그칠지입니다. 왕이 된 것도 그칠지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칠지. 아버지 태종이 술을 먹는 얘기를 하면서 양령은 끝을 보고 지나치게 보고 둘째 아들 효령대군은 한 모금도 못해. 부족해. 그런데 충녕대군은 사신이 와서 술을 마시면 많이 마시지 못하지만 적중위지, 적당히 중간에 그칠 줄 알더라. 이거 말하고 있어요. 이 그칠지라는 것이 중단 포기가 아니고 잠시 홀딩하는 거거든요. 이게 들으면 세종다운 거고 세종이 경청 방법입니다. 제가 세종한테 배운 경청의 방법은 이것입니다. 경청은 덕목이 아니고 리더의 덕목이 아니고 리더의 능력이다. 그렇죠. 경청하는 것만으로 사실은 굉장히 리더에게 좋은 평가를 합니다. 그건 덕목 차원이 아니고 능력이에요. 왜 능력인가? 우선 경청을 하려면 참고 듣는 힘이 필요합니다. 참고 듣는 힘. 인내력이 첫 번째 필요해요. 처음부터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 사람이 필요 없습니다. 두 번째 무엇입니까? 헤아리는 힘, 분별력입니다. 참고 듣다가 정말 좋은 아이디어, 좋은 생각이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그걸 놓치면 안 돼요. 그 말을 딱 붙잡고 경의 말이 아름답다. 그걸 다시 한번 얘기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가 무슨 힘이냐? 믿고 맡기는 힘입니다. 위임력이죠. 좋은 의견 있는 사람에게 너무 좋은 생각인데 그걸 한번 경의해보라고. 그 사람이 믿고 맡기고. 그래서 저는 세종의 경청은 다른 게 아니고 참고 듣는 힘. 뭐라고 두 번째가 가려듣는 힘. 좋은 걸 놓치지 않는 힘. 세 번째가 뭐라고요? 그 사람이 인지에게 믿고 맡기는 힘. 이것만 하면 나란 일이 잘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경연을 한다면, 대통령이 한다면 그것만으로 상당히 많은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죽했으면 세종회의법을 위해서 이런 달력도 만들었습니다. 정연회의를 하는 워크북을 해서 역할 분담, 고전에 대한 선정, 그래서 순서를 해서 달력을 넘기면 세종처럼 회의하기, 그런 삼성 인재개발을 같이 만들었던 작업인데 이거 성과를 못 봤습니다. 마지막 주제인데요. 강거목장이라는 키워드가 저는 항상 태종과 세종한테 공통적으로 나오는 정치 비결입니다. 이 세종이 돌아갔을 때 신하들이 한 말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상주고 벌레를 일을 분명히 하면서 어진 이에게 맡기고 재능 있는 자를 부렸고 나란 일에 있어서는
반드시 옛 것을 스승삼아 밝은 진리로 정리했습니다. 그리하여 마지막에 그물의 별이를 딱 들었더니 그물눈이 쫙 펼쳐졌다. 이 강거, 이 강을 들었더니 그물눈이 쫙 펼쳐졌다. 근데 저는 이 말 속에가 세종리더십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세종이 뭘 잘했느냐? 32년을 돌아갔을 때 상주고 벌내리는 분명히 한자로 보니까 신상필벌입니다. 그럼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가 신상필벌이 안 되고 있습니다. 공직사회든 어쨌든 간에 뭔가 열심히 하는 상을 주지 않고 뭡니까? 감사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굉장히 힘들게 감사장에 불려가서 일을 하게 고초를 겪습니다. 잘못해도 그냥 다시 그냥 넘어갑니다. 가만히 있으면 그냥 문제가 없어요. 신상필벌이 안 되면 어떤 일도 돌아가겠습니다. 이수신 장군이 전라 자수사 갔을 때 첫 번째 한 게 바로 도망병 잡아서 목 베고 나무집 개 훔쳐먹은 또 누구 때리고 아들 때리고 그러니까 기강 정립부터 합니다. 세종이 첫 번째 한 게 신상필벌이고 두 번째가 인재쓰기, 이면산, 집현전을 통한 지식경영, 시스템 경영 이것이 세종의 가장 중요한 비결이다. 이 중에 중요한 건 저는 사실 임현산이라는 것을 봅니다. 옛날의 인재는요 현재와 능재를 구분했습니다. 현재는 어떤 일을 기획하고 관리해서 성과를까지 거두는 기업으로 말하면 임원급이고 국가로 말하면 장관급입니다. 능재는 뭐냐? 능재는 맡은 일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맡은 일을 잘 해내서 밥값 받는 사람 이게 능재입니다. 근데 능재한테는 둘이어야 돼요. 능재한테는 둘이고 현재한테는 맡기라고 했습니다. 능재한테 전체를 기획하게 맡기면 큰 그림 못 보는 사람은 일을 맡깁니다. 또 현재는 기획하는 사람한테 임원급한테 일일이 출퇴근 시간 따지고 꼬박꼬박 시키면 답답해 도망갑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맡길 인재일까 아니면 시킬 인재일까 이거를 잘했다. 이게 세종의 인재 경영의 비밀인데 강거목장은 태종에게도 똑같이 평가가 됩니다. 이걸 잘했다. 그래서 이 강거가 뭔가 그물에서 이게 경이죠. 식을 그 다음에 날줄을 하는데 이 사이가 그물눈이라면 시줄을 다 묶는 이게 바로 별입니다. 이걸 딱 잡으면 전체가 끌려오고 놓으면 펼쳐지는 거죠. 모든 조직 경영의 가장 중요한 바라는 바가 이 강거 목장인 거죠. 이런 오늘 제가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만 첫 번째가 뭐라고요? 세종을 배울 거. 옹패를 벗어나라. 항상 이 마키아벨리가 그렇습니다. 궁중은 온통 안첩꾼들의 천국이다. 항상 그 귀를 막고 그를 장악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아첨을 통해서 진실을 자꾸 망치는데 인재들의 말이 막히게 되는데 그 옹패를 차단하는 거 이게 태종이 그 제일 야무지게 했죠. 측근 다 제거하고 말이죠. 외척 제거하고 그래서 저는 태종이 너무 잔인하다 싶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이미 세종 때가 되면 완전히 그 측근으로 그냥 외척으로 똘똘말려서 절대 인재들이 여러분 이렇게 측근으로 가려주면 다 인재는 떠납니다. 누가 일하겠습니까? 그 사람 친척 아니면 뭐 동문 아니면 이게 아니면 안 된다면 그래서 옹패를 걷어내야 되는데 그게 바로 현장의 백성 만나고 각 지자체장 만나서 여러분 수령이 제일 중요하던 거. 세종이 수령을 계속 만났는데 수령이 임기도 길게 합니다. 종래 3년이던 것을 만 5년, 6년째 되도록 바꾸도록 수령 임기를 길게 해요. 왜냐하면 너무 짧으면 어떻게 됩니까? 현장 파악도 안 되고 백성들은 맞이하고 보내느라고 다 가버립니다. 현장 돌아가질 않아요. 세종이 수령 6기제 만 5년 전을 바꾼다. 선조의 가장 치명적인 실수가 뭐냐? 선조는 수령 목숨을 파리 목숨 만드시고 3개월, 1년을 넘긴 수령이 별로 없어요. 계속 바꿔줍니다. 왜? 수령을 자주 바꿔야지 돈이 생겨요. 멀리 지방에 안 가려고 위조 반사 돈을 내고 왕년까지 올라가는 것인데
또 멀리 있는 사람은 가까운 데 오려고 또 돈을 받습니다. 계속 돈을 모으고 만들기 위해서 수령을 자주 바꿉니다. 심지어 눈병 때문에 수령을 바꾸는데, 용인혈령을 바꾸는데, 저는 처음에 뭐 심각한 눈이 안 보이는 그게 아니고 안질 때문에 바꾸는 사람, 이게 선조예요. 그래서 지자체장을 어떻게 잘 이용하느냐, 이게 저는 두 번째 중요한 목적이고, 그 모든 것을 할 때 항상 그물의 핵심 조직의 예민한 부분, 그물 눈을 누구 씁니다. 강, 그거 할 때 강이 뭘까요? 강. 이건 제가 쓰지 않았습니다만, 국가계의 가장 중요한 강은 뭐냐? 거리는 얘가. 첫 번째가 기강이고 두 번째가 인재습입니다. 특히 중요한 기업으로 가면 HRD, 기업에 뽑고 기업에게 이제 교육하고 배치하는 거, 그것만 잘하면 조직은 다 돌아요. 태종님이 처음에 민심을 돌아오기 위해서 뭘 했습니까? 인사를 잘했다고 하셨습니까? 바로 그런 것처럼,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이 강도목장인데 마무리를 해보자면 거의 지금 2분 내에 끝내야 되나요? 제가 이제 어떤 언론사 기자한테 전 인생의 가장 결정적인 순간이 언제냐고 제가 세종을 만났을 때다. 제가 이제 그냥 뭐 책 연구자로서 세종도 중요했지만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어려울 때 만난 사람이 책이 세종입니다. 한국종합연구원에 한 14년간 있었는데 그때 힘들었습니다. 제 인생에 제가 판교에서 광화문으로 가는데 길이 차가 막히면 그냥 자리도 없는 서 있더라고 보니까요. 내 인생의 버스도 멈춰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서 있었는데 그때 이제 아주 우울한 일이 있어서 세종시로 잠깐 낮잠을 잤는데 꿈속에서 정말 너무나 답답하고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책 다크니스 앤 한낮의 어둠 같은 그런 느낌을 보면서 깨자마자 그냥 부랴부랴 꺼내 읽은 책이 세종시로 한 번역이었어요. 그거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바로 그 이야기인데 올여름은 심하게 가물더니 한겨울인데도 너무 따뜻해 냉동사가 걱정이다. 장차 재앙이 올 것 같은데 경들은 요즘 내가 말하라 그러면 쟁간하지 않는다. 의논해 오라 그러면 한 사람이 옳다 그러면 다 옳다 그러고 또 다른 사람이 그러다 하면 다 그러라고 한다. 한 사람도 자기 의견을 말하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나란 일을 하겠느냐. 제가 보면서 세종도 힘들 때가 있었구나. 저는 오히려 세종이 힘든 상황을 보면서 저한테 용기가 됐어요. 이 사람도 조건이 잘 맞아서 금수저라서 그런 게 아니고 힘든 고비를 넘기면서 이렇게 해나갔구나. 그래서 지금도 제가 이제 가장 힘든 상황이 되면 세종시도를 펴니다. 어느 곳이든 펴서 읽으면 정말 기가 막히게 용기와 힘을 주는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호남 미래포럼 회원분들께서도 한 번쯤 세종시독의 대목을 가지고 이렇게 중요한 순간에 힘과 용기를 얻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중요한 시점에 핫하고 이제 뜻깊은 강의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이 박현모 소장님께서 요약해서 이걸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제가 이제껏 태종 관련해서 읽어본 글 중에서 가장 요약이 잘 된 것 같고요. 오늘 강의를 들어보니까 또 더욱더 요약을 획기적으로 하셔가지고 감명이 큰 강의를 있었습니다. 우리 추가적인 우리 프로의 질문을 한 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십니까? 예. 역시 명망이생 아주 핵심만 가지고 참 잘 정리하셨다. 우리 호남미래 포럼의 연사님들의 선정 그리고 또 그분들이 여기 와서 그 정성 들여서 준비해가지고 발표하신 내용이 참 훌륭해요. 그래서 많이 공부를 하는데 그 이면에는
이만희 장관님이 계속 그냥만 오시라고 한 게 아니고 상당히 압력을 넣으시고 중들을 말씀하셨구나 하는 걸 좀 느껴서 이만희 장관님에게 또 감사드립니다. 질문 두 가지. 아까 이제 태종이 명나라 가서 그 왕정 원명이 바뀔 때의 어떤 통찰력 변동을 읽고 왔다. 그리고 이게 내부에서 먼저 선제했고 이런 그 이제 태종과 세종의 장점들을 리더로서 갖춰야 할 걸 많이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그때는 농경시대고 중국의 정권이 바뀌는 정도지. 근데 지금은 산업혁명이 지나가요. 선진국부터 그리고 새로운 문명이 와요. 한 20여 년 됐어요. 근데 세계에서 누구도 몰라요. 지금 수화부가 4차 산업혁명 제가 볼 때는 오진이에요. 그러니까 세계에서 방향 감각을 잃고 있어요. 세계적인 혼란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긴 설명은 않겠습니다만 아무도 몰라요. 아까 예를 들어서 뭐 관료들한테 지방 관료들한테 농민들한테 물어보는데 없어요. 답이. 이럴 때에 리더는 어떻게 방향을 찾아서 가야 될 것인가. 첫 번째 질문이고 두 번째는 좋아요. 세종대왕 한 분만 리더만 훌륭한 분만 나오시면 대한민국을 잘 될 겁니다. 세계도 잘 될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런 양반을 만든다고 그럴까, 어떻게 선발한다고 그럴까, 모신다고 그럴까, 어떻게 찾아서 아니면 누가 만들어서 지금 이 시대에 어떻게 리더를 설 것인가. 리더 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아까 태종이나 이순신 장군 두 가지 질문이 아주 말씀은 부드러운데 아주 그냥 가슴을 콕콕 찌르는 그런 질문이십니다. 네. 우선 첫 번째 말씀하신 거 정말 가보지 않은 길을 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세종이 했던 방식은 사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집현전이나 싱크탱크를 만든 것입니다. 세종이 왕이 되자마자 한국에 집현전 만들어서 22명의 정교한 최고 인재를 모은 거죠. 집현한 거죠. 거기에 집단 연구를 해서 장기적인 그런 비전을 제시하고 문제가 생기면 3일 안에 해결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저는 우리나라처럼 많은 국제기관이 있지만 우리나라처럼 제 역할을 못하는 국제기관도 제가 있었던 한국중앙연구를 포함해서 없다고 봅니다. 이걸 안 쓰고 있어요. 전부 다 대통령이 되면 낙하산으로 그 선거에 기여한 사람들 장내을 하고지 그 사람들 일하게 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집현전 같은 최고 전문가 집단을 통한 집단 지혜를 만들어야지 대통령이 못합니다. 장관도 못해요. 그게 첫 번째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뭐냐? 세종은 집현전을 참여해서 경연을 합니다. 경연해서 집현전이 주대책입니다. 그러니까 그 인재들하고 함께 약간 상호 호상 논박하고 각질 소원하게 해서 그 자체가, 그러니까 세종께처럼 어떤 회의 수준이 그 나라의 국격이에요. 거기에서 대책을 찾는 것이지 어느 누구도 사실은 가보지 않은 길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두 가지, 하나가 싱크탱크 최고로 만들고 그걸 이용해서 국정회의 이거를 뛰어나게 하면 어느 나라보다도 잘할 수 있다. 첫 번째가 제가 생각한다. 두 번째가 사실 더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떻게 세종 같은 인재가 나오게 하느냐. 제가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저는 50대 이상 넘어가신 분들은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잘 들으시고 그걸 이해를 하시는데 변화가 없더라고요. 근데 제가 사실 여주대학으로 간 지가 올해 8년 됐는데요. 20살 애들한테 저는 정교생 세종을 지금 교육 필수로 듣고 있어요. 그 친구들한테 세종 이야기를 한 학기 동안 들려주면 얘들이 간호사가 되고 뭐 어떤 취직을 해서 변화된 모습을 제가 계속 듣는데요. 젊은 친구들한테, 특히 청소년한테 일찌감치 저는 만약에 제가 나중에 제가 돌아간 다음에 아마 세종께서 저를 만나주실 거라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만큼 많이 이렇게 세종을 알린 사람도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너 박정호 뭐 하고 왔어 그동안? 그럼 저는 제가 청소년들한테 1000명한테 세종을 내가 알렸습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오늘 제가 강연료도 제가 청소년들한테 제가 전에 기부를 몇 년 동안 하고 있어요. 세종 강연 전부 다 청소년들을 뵙습니다.
미래의 세종 의도를 위해 쓴다고 하는데 저는 지금 우리가 할 것은 뭐 대단한 게 아니고 청소년들한테 세종 얘기를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려주고 아 세종이 때 이렇게 그때 저렇게 저는 그게 우리가 그 속에서 인재가 나오지 특별하게 누구를 꼽아서 하버드 보내서 이건 어렵다고 봅니다. 너무나 두 번째 답은 범범한 답이 대답이 된 것 같습니다만 청소년 젊은 세대한테 우리가 일할 때가 그것만이 우리의 희망이다. 한국지만 자랑을 하고 싶은데요. 제가 일요일 날 그제 세종 리더십 실천 사례 공모전을 했습니다. 전국의 청소년들한테 세종을 알리고 실천한 사례를 뽑았더니 한 46건이 사례가 와서 그 중에 최종 6명 중에 선발하는데 제가 심사를 하는데 세종대학 그 앞에서 하는데요. 너무 감동을 해가지고 제가 심사평을 쓰는 적을 했어요. 우리 애들이 생각하는 청소년들, 대학생들이 세종을 이해하고 실천한 것들이 굉장합니다. 저는 우리의 미래가 밝다고 봐요. 오히려 그들에게 기회를 열어주고 알려주면 내년에 이제 전국적으로 하고 또 해외까지 청소년들한테 그런 기회를 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그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영광을 듣다 보니까 우리 강의 시간이 좀 지난 것 같습니다. 일단 질문 추가로 있으시더라도